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암초를 만났죠. 의사협회가 백신 접종을 협조하지 못할 수 있다고 나선 겁니다. 금고 이상의 시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한 건데요.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전국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백신 접종에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의사협회의 반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살인과 성폭력 같은 강력 범죄에 연루돼 형이 확정된 의사나 의료진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게 과연 불공정한 처사일까요? 살인과 성폭력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멀쩡히 의사생활을 하고 있다면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를 맡길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볼모 삼고 있어서 국민의 불안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2월 2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비즈니스 신세계로 가는 길 알려줘. 구리도시공사가 민관합동사업으로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 휴벨라인으로 안내합니다. 경춘선 별내역 8호선 연장과 GTX B노선 추진해 트리플 역세권 전층 층고 6m라며. 자, 성공 향해 출발. 시공 신세계건설 문의 1544-6008. 2월 2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경희사이버대 최영의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가 돼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선 도시 청년들의 농촌 살아보기 프로그램 청춘구 행복동 프로그램이 어느덧 3기째를 맞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청춘구 행복동 정명석 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번 주 금요일 네네네. 2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 백신이 정치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안타까운 대목이죠. 네, 첫 이, 접종자, 네. 그야말로 첫 접종자, 네. 1호 접종자, 이미 대략 누군지 발표만 안 됐을 뿐이지 네. 방역 당국은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65세 미만의 입소자 내지는 종사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인물을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접종의 순서, 우선순위도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치권에서 1호 접종자 공방은 네. 국민의힘의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먼저 쏘아 올렸습니다. 네. 자, 국민들의 불안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1호 접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잠깐만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1호 백신 맞은 적이 있나요? 네네,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처음으로 접종을 했고요. 네. 또 인도네시아의 이제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1호 접종자고 네. 남아공의 경우에도 1호 접종자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상황들이 조금씩 달라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초스피드로 지금 전 국민 집단 면역을 위해서 거의 다 맞아갑니다, 현재. 네. 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게 중국산 백신이에요. 그 시노백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불안감이 좀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직접 이제 대통령이 나섰고, 네. 그다음에 남아공의 경우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불안한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좀 독려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었고,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 때 워낙 이 백신이라든가 지금 코로나 대응을 안 해놔서 네. 또 이 미국민의 경우에는 한 60% 조금 넘게 백신 맞겠다. 또 백신 거부자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선인이 이제 이것도 독려하기 위해서 접종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뭐 그 외의 나라들은 우리 선진국들 보면 미국도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당시에 1차 접종자는 아니었고 이미 12월에 뉴욕에 있는 이민자 출신의 유색인종 간호사가 이제 1호 접종자였고요. 네. 영국이 세계 최초로 1호 접종을 시작했는데 90세 할머니가 백신을 맞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나갔죠. 네네.
네, 나라마다 상황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1호 접종을 대통령이 맞아라. 근데 이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조금 대응을 잘못한 것 같아요. 뭐냐면 대통령이 국가 원수가 실험 대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 실험 대상이 꼬투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맞는 건 실험 대상인데 그럼 국민은 맞아도 되는가?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그럼 국민이 실험 대상이냐? 네. 이런 반론이 지금 충분히 가능한 말꼬리 잡기가 벌어졌던 거고 그러니까 부적절한 표현 때문에 불이 네, 붙었어요. 네. 심지어 또 야당에서도 좀 과유불급이 나옵니다. 김웅 의원이라든가 하태경 의원이 국민이 대통령의 기미상궁이란 말인가? 근데 이거는 이제 왕의 수라상을 미리 이제 체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야당에서는 왕조 시대 사극 이야기를 많이 인용하는데 그거는 지금 현대의 우리 국민들에게 썩 와닿지 않는 비유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이제 이 과도한 비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청와대는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의 불신 때문에 대통령이든 혹은 뭐 장관이든 누구든 고위 인사가 나서서 이 접종해야 된다면 대통령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맞는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질병관리청, 방역당국에서 그냥 정리를 해버립니다. 우선순위 계획은 다 서 있고 네. 그 대상대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실험 대상이라는 표현은 아주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성과 효과성을 다 검토해서 심지어 지금 26일에 1호 백신으로 접종이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 데이터 부족 때문에 65세 이상은 보류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결국 방역당국이 다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정치권이 오히려 더 과도하게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모습이 돼버림으로써 네. 참 이게 비생산적이고 무의한 정치적인 논쟁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궁금한 건 국민들이 네. 실제로 이렇게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가요? 설문조사 결과도 있나요? 설문조사 결과를 그냥 대략적으로만 윤곽을 말씀드리면 네. 백신 접종 불안한가 하는 질문에는 불안하다라는 이 반응이 높아요. 과반 이상으로 훨씬 높아요. 네. 그래서 백신 안전성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겠다 이런 여론은 오히려 작습니다만 그럼 백신을 접종하겠는가 물어보면 90% 넘는 국민이 접종하겠다. 불안하지만 접종하겠다. 네. 왜냐하면 집단 면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니 접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는 여론이 훨씬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도 그렇고 방역당국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은 접종 의지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뭐 고위층 인사가 선도적으로 맞는 모습을 이렇게 쇼잉해야 될 필요는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언제든 이제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맞겠다. 근데 정치권에서 특이하게 네. 내가 맞겠다 나선 인물이 있습니다. 네. 네, 안철수 후보죠. 그렇죠. 네.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네. 의사이기도 하잖아요. 네. 의료인이기도 하고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허락한다면 나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상이 됩니다. 65세 미만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는 한참 뒤쪽이에요. 네, 건강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뭐 필요하다면 맞겠다라는 이 자발적인 마음은 좋은 건데 어쨌든 이제 서울시장 예비 후보 싸움이 지금 격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는 또 의료인의 모습까지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지 않는가 하는 대목이어서 뭐 이게 참 3인 3색 다 다른 입장이고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마당에 네. 여야 모두 국민 모두 동참해서 빠르게 이제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참여를 독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분열된 모습을 보인 것은 안타까움이 남는다. 이렇게 평해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를 11월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국민에게 좀 이익이 되지 않는 언쟁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이제 화이자 백신이 26일에 국내에 공수되거든요. 네. 코백스 퍼실러티를 통해서 요건 한 이제 6만 명분 조금 안 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 영하 70도로 유지돼야 되는 콜드 체인 방식이라 네. 유통, 보관, 접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고난이도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는 지금 모의 실험까지 하고 훈련까지 하면서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26일 아스트라제네카가 시작되고 다음 날인 27일은 화이자 백신도 접종이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백신 접종 시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러면서는 조금 국민들의 이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정치권의 책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 여쭤볼게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65세 이상 인구에게 원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기로 했는데 보류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안정성 때문에 이렇게 보류된 거 아니야? 그래서 젊은 층에게 먼저 네네.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그게 있거든요.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네. 노인들에게 위험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안전성의 문제는 아니다. 이건 뭐 정세균 총리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계속 있어요. 얘기는 했죠. 네. 네, 효과성의 문제다. 근데 효과성을 입증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임상 데이터가 좀 부족한 거예요. 네. 19,000여 샘플의 데이터 결과를 이제 검증위원회부터 세 차례 회의에서 봤는데 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엔 데이터가 부족해서 미국에서 이 데이터를 더 보완하기로 한 것이고 네. 그게 이제 3월 말경에 나올 예정인데 보고서는 빠르면 3월 말, 늦으면 4월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임상 보고서를 받은 이후에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대목은 3월 말에서 4월까지 좀 기다려본 이후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이제 할 것인지 네. 이제 확인할 예정이어서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아스트라제네카를 이 65세 이상에게 놓아도 좋다라는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고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거는 안 놓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이 판단이 나라마다 다 달라요. 네. 그럼 당장 이제 3월은 어차피 기다리는 시간이 되지만 4월 이후부터 접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하면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다른 백신이 4월부터는 국내에 또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가능성이 높은 게 노바백스 2천만 명분 새로 계약된 게 있고요. 네. 또 이제 존슨앤존슨 자회사인 얀센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모더나는 좀 이 수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화이자는 지금 3분기부터 들어올 예정인데 화이자도 앞당겨진다면 좋죠. 일단 왜냐하면 27일부터 우리가 이제 접종을 시작하기 때문에 네. 한 6만 명분 소진하고 또 쉬었다가 놓는 것보다 네. 물량만 계속 들어온다면 이제 콜드체인 이 접종 센터를 활용해서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3월에는 뭔가 아스트라제네카 외의 백신이 4월부터는 적어도 들어올 수 있다는 공급 계획이 필요한 대목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당장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돼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 순서가 됐을 때 거부를 하면 최후로 11월 이후로 미뤄진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번에 네. 순서가 왔는데 거부하면 조금 기다렸다 맞게 되는 게 아니고요. 네, 한참 말씀하신 대로 아예 뒤로 쭉 밀리기 때문에 네. 11월로 기다려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니까 네.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의사협회에서 좀 문제 삼은 대목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네. 자, 이 의무 접종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여러 가지 예방 주사, 백신에 대한 국가 체계가 굉장히 잘 체계화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백신 접종도 의무, 강제로 맞아야 하는 백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모두 다 이제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네네. 해마다 독감 백신도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 백신도 굳이 맞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로 의무적으로 이 접종시킬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의사협회가 여기에 대해서 의무 강제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얘기한 건 지금 현행법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좀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는 이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새로운 법안 발의에 대해서 반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아직 실현되고 실행되지 않는 미래 이야기에 대한 이제 찬반 격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국민들에게 오해가 없으시기를 이제 바라는 대목이기도 네. 합니다. 의무는 아니고 권고죠. 그래서 네네, 가능하면 모두 맞아서 그렇습니다. 집단 면역을 하루빨리 좀 형성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재보선 얘기도 해보죠. 점점 네네, 더 뜨겁습니다. 다가오고 있는데 네, 여야 각 당 경선이 마무리 수순인데 지금 상황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도 이제 국민의힘 제1야당에서는 4명의 예비 후보를 놓고 TV 토론이 있었어요. 네. 2차 TV 토론이에요. 1차 때도 1대1 맞수 대결. 네. 지금 2차 토론도 1대1 맞수 대결인데 뭐니 해도 제일 앞서가는 나경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격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판정단을 구성해서 네. 승패를 결정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토론회 끝나고 나서 이 승패는 이제 본선 후보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네. 흥을 위해서 둔 건데 나경원 후보 승 이렇게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경원 후보가 3승, 3승이에요. 네. 오세훈 후보가 2승 1패 네. 나경원 후보에게 졌고, 그리고 이제 오신환 후보와 조은희 후보가 따라오고 있는데, 오늘 토론에 제일 집중됐던 얘기는 서로 지킬 수 없는 공약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점하고 네. 서로 당신이 강경보수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네네. 오세훈 후보가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 짜장면, 짬뽕 이야기하면서 선명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등장한 게 나경원 후보인데 지금은 왜 슬그머니 중도 후보 행세를 하고 있느냐. 중도 후보는 나다. 이런 이제 공세를 편 거고요. 네. 아니 그 무상급식으로 투표를 걸어서 정말 이 서울시장직을 날려서 박원순 체제를 연 장본인인 이 오세훈 후보가 강경보수가 그런 말을 할 계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반격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오세훈 후보는 이제 지난해 총선에서 지금 의석 분포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때 이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가 아니었느냐. 총선 패배 지도부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또 이제 비판을 하면서 조금 이게 뭐랄까요. 서로 상처를 막 덧내는. 그래서 심지어 조금 이제 뭐 막말은 없었습니다만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네. 격해졌어요. 이게 흥행 차원으로 좋게 보면 뜨거웠다고 볼 수 있지만 토론이 남긴 것에 어떤 생산적인 가치가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이제 아슬아슬한 벽돌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경원 후보가 그럼 우위를 점했느냐? 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요.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박빙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힘겹게 한 명이 3월 4일에 결정이 되면 3월 1일에 먼저 결정되는 이제 제3지대 후보, 바로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 중에 단일화된 인물과 또 최종 단일화를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범야권 입장에서 보면 아주 복잡한 과정에 한 절반 정도 오고 있고요. 핵심은 이제 다음 주에 결정됩니다. 3월 1일 제3지대 단일 후보, 네. 3월 4일 국민의힘 본선 주자, 그리고 이 둘 간에는 어떤 최종 단일화, 범야권 단일화가 가능할 것인가. 지금 아주 좀 팽팽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그럼 재보선 토론회는 이제 끝이 난 거죠? 재보선 토론회 한 번 남아 있습니다. 한 번 남았나요? 근데 한 번 남았는데 합동 토론회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합동 토론회는 4명의 후보가 동시에 토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맞수 대결 방식은 끝난 건데 결국은 나경원 대 오세훈 두 사람의 이제 최종 결정을 위한 합동 토론회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 국민 여론조사 100%로 최종 본선 주자를 선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아주 팽팽한 또 기싸움이 물밑에서 벌어져 있는 것이 모든 국민이라면 다 이제 내 생각에는 국민의힘 후보는 뭐 나 후보가 좋다, 오 후보가 좋다, 저 후보가 좋다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 대목에서 민주당원이 만약에 들어와서 여론조사에 응하게 된다면 네. 역선택의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죠. 네,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 역선택이라 하면 이제 약한 후보를 찍는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당 당선이 후보를 되게끔, 네. 최종적으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네. 역선택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조금 이제 신경전이 있고 하지만 당 지도부에서는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쨌든 이번 주말이요 이 본선 주자를 뽑기 위한 최종 이제 승부처고 그리고 이왕 이제 야권 후보들 이야기 드린 김에 안철수 대 금태섭도 말씀을 드리면 네. 2차 토론회가 한 번 더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1차 TV 토론회는 이게 안철수 후보가 나름 이 보수층에서는 호평을 받았어요. 네. 이게 뭔가 특별히 잘했거나 한 방이 있었다기보다는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이 형성됐던 토론 트라우마, 토론에 대한 좀 나쁜 이미지를 불식시켰다. 생각보다는 차분하게 큰 실수가 없었다. 이런 정도의 평가인데 네. 물론 홍준표 의원은 뭐 극찬을 했습니다. 네, 안초딩이라고 놀렸던 네. 거 정중히 사과드린다 이랬죠. 토론 초딩 사과한다. 네. 언어구사 능력이 뭐 일취월장했다. 네. 근데 이건 약간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대권 경쟁 주자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으니까 네. 자꾸 이제 격려를 해서 서울시장이 좀 안주하게 하려는 전략 아니냐 하는 정치공학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1차 토론은 무난했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오히려 누가 잘하고 못하고 했던 것보다
토론의 주제가 문정부 4년 평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네.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같지가 않고 좀 관원 토론회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용 중에서 뭐 조금 화제가 된 게 퀴어 축제에 대한 두 사람의 상반된 시각 정도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2차 토론회는 조금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정책과 공약, 자질을 놓고 다툴 것 같은데 이게 TV 토론이 안 됩니다. 네.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한 게 자, 단일 후보 토론은 한 번에 준한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라든가 뉴미디어를 통한 토론이 될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장면들은 발췌가 돼서 또 이제 뉴스들을 장식하게 될 테니까 어쨌든 대중들은 다 토론의 상황이 어땠는지는 기성 미디어를 통해서도 전달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금태섭 후보 TV 토론회는 이제 문 열리지만 다른 쪽의 토론회를 또 집중해서 보고 그 이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변수는 범야권 최종 단일화인데 네. 이거 성사 가능성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반반이에요. 참 이게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죄송해요. 네. 그리고 뭐 단일화 가능성이 높다,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참 국민 여론이요. 특히 보수 지지층에서 또는 야권 지지층에서 인물은 안철수 후보가 좀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정당은 국민의힘이에요. 그럼 안철수라는 인물과 국민의힘이 합쳐지면 가장 쉽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에 정말 깊은 골은 만약에 이제 최종 후보 단일화를 하고 안철수 후보가 이럴 수 있죠.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서 내가 기호 2번을 달고 서울시장 출마하겠다. 뭐 이게 3월 8일 전에만 결정되면 되거든요. 네.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는 현재까지는 4번을 고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도 계산이 있는데 안철수라는 좀 이제 우세한 인물이 그럼 우세한 정당인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정리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마이너스 효과가 클까요? 플러스 효과가 클까요? 정말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거 봐라. 안철수 후보는 결국 보수였다. 중도인 척했지만 보수 정당에 입당해버리지 않느냐. 네. 이런 이 크던 작던 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좀 이제 저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게 당과 인물의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다면 만약에 나경원이나 오세훈 후보 중 누군가 본선 주자가 됐을 때 네. 안철수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 협상은 매우 팽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간신히 단일화가 되더라도 네. 3자 필패론 때문에 한 명이 눈물을 머금고 물러선다 하더라도 네. 이게 아름다운 단일화 보여지긴 쉽다. 단일화가 그냥 기계적으로 되는 것으로는 유권자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네. 뭔가 으쌰으쌰 하는 단일화여야 되는데 이게 쉽겠느냐 어렵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고 되더라도 별로 유권자를 감동시키는 단일화가 돼버릴 수도 있고 네. 그랬을 때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지금 양자 대결에서 이 민주당 후보 박영선 또는 이제 우상호가 나올 텐데요. 이 양자 대결에서 여야 서울시장 후보의 격돌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3자가 나오게 되면 야권이 좀 불리한 것은 또 이런 명약관화한 일이 될 것 같고요. 정말 최종 단일화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고 또 하나는 자극제가 있는 것이 범여권도 단일화를 합니다. 지금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가 나와 있거든요. 네. 지금 우상호, 박영선 후보와 이미 단일화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럼 야권만 흥행을 하느냐 우리도 뭔가 하겠다. 그래서 두 후보 중 우상호와 박영선 후보 중 한 명이 결정되면 네. 바로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 또 이제 범여권 단일화가 이루어지는데 네. 여기에 시대정신의 조정훈 의원 대표가 네. 합류하게 될 것인지 빠질 것인지도 굉장히 또 좀 하나의 작은 변수가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야권 단일화와 여권 단일화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야권 단일화는 그래서 딱 반반이다. 아직은 알 수 없다.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검찰 개혁으로 번진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 사익 사태도 네네. 좀 짚어보죠. 사의를 표명하고 어제 복귀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자신의 거취 문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고 했으니 이제는 뭐 완전히 정리가 된 건가요? 완전 정리가 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네. 사실 지난 주말 사이에 언론 보도의 대부분은 사의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지인들에게 이제 나의 동력은 다 떨어졌다. 앞으로 평생 박범계 장관을 다시 보지 않겠다. 뭐 이런 이제 격한 얘기를 토로했다는 것들이 보도되면서 네.
월요일에 형식적으로 출근을 하겠지만 사의를 거두지 않고 결국은 민정수석이 교체되지 않겠느냐. 이제 어제 월요일 아침까지도 이런 분석이 유력했는데 네. 오후에 대반전의 속보가 나오게 되죠. 모든 거취는 대통령께 일임을 하고 대통령이 임면권자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일하라고 하시면 끝까지 본분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네. 사실은 이제 잔류로 확정이 된 셈이에요. 네. 다만 청와대가 이 사의는 완전히 철회됐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 몇몇 언론과 전문가들은 아니다. 사퇴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만 질서 있는 퇴장을 위해서 시간을 좀 번 것 아니겠느냐. 이 정도의 이제 이 소란이 벌어졌다면 네. 정말 신수석의 이야기로 전해진 것처럼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좀 훌륭한 후임을 고를 때까지 일정 기간만 잔류시키고 결국은 교체 발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는 보도도 일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능성으로 보면 지금 이 사의를 최소한 2차례 이상 표했는데 대통령이 그때마다 만류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류해서 주저앉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한두 달 있다 나가라고 하기에는 이게 일이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냥 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관측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잔류가 결정된 어제 오후에 이제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까지 났는데 여기에는 신수석이 직접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위급 간부 인사 때문에 이제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격돌한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흐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렇다 쳐도 그럼 어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이제 중간 간부에 대해서는 신수석의 조율이 작용한 거라면 이제는 그냥 업무로 다시 복귀한 것으로 판단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의견을 전해봅니다. 근데 보수 언론에서는요, 여러 차례 사의 표명하는 것도 그렇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단행된 검찰 인사에 불만이 얼마나 컸으면 사의를 이렇게 표명을 했냐. 네, 인사 맞습니다. 과정에 대한 해명이 없어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게 철회 선언이 없었다. 네. 지금 숨 고르기 하는 것이지 조만간 민정수석 교체는 조금 조용해지면 나올 것이다. 네. 그건데 이게 지금 레임덕의 신호탄이냐 아니냐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수석 비서관 한 명을 교체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또 검찰 개혁을 놓고 청와대와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이 또 격돌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네. 지난 한 해 동안 추윤 갈등 때문에 얼마나 이제 이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네. 네. 그 연말 연초에 그런 상황을 본다면 간신히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40%대를 회복하고 있는 과정인데 네. 이 청와대 내에 이미 노출된 잡음도 수습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이게 2차 파장이 또 퍼지게 되면은 청와대는 더 난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신수석 문제를 단속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또 다른 변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이 야당에서 나오는 이거 봐라 민정수석 일 못하게 해놓고 식물 민정으로 만들어 놓고 네. 이 법무부가 또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은 이 박범계 장관 체제를 제2의 추윤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흔들기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들이 여권에서 나와요. 네. 무엇이 팩트인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 같으니까요. 네.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이 정말 자리를 잡고 진득하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일을 해나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시끄러운 파열음이 나오는지. 네. 근데 일단은 4월 재보선 전에는 청와대는 더 이상의 잡음은 허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영의 시사평론가였고요. 라디오는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대한민국 IT 기술 알아주죠. 초고속 인터넷 어마어마하죠. 정보통신 인프라 엄청나잖아요. 근데 아직도 디지털이 낯설고 어려운 분들 진짜 많대요.
광희 씨의 이유 있는 오지랖.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 키오스크 앞에 어머님이 계셔? 가는 거예요. 두리번 길 찾는 아버님이 보여? 들이대요. 어디서나 디지털은 어렵지 않다는 거 보여주자고요. 오지랖이라고요? 그냥 오지랖이 아니거든요. 함께 배우고 나누는 디지털 소통.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누리는 디지털 대한민국 만들어봐요.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도시 청년들이 농촌에서 살게 되면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까요? 도시청년 의성 살아보기 사업이죠. 청춘구 행복동 프로그램이 어느덧 3기째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춘구 행복동 정명석 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춘구 행복동 촌장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청춘구 행복동 이게 도대체 뭔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청춘구 행복동은 저희가 이제 경상북도 의성군 안개면에 위치한 도시 청년들의 청년 공동체 마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도시에서의 삶을 떠나서 시골에서의 대안적인 삶을 찾는 그런 도시 청년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삶을 좀 출발하고자 하는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공동체 마을, 지명이 있는 건 아니고 청년들이 함께하는 마을을 일컬어서 청춘구 행복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현재 그러면 이 청춘구 행복동에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은 모두 몇 분이나 되나요? 저희가 2020년도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총 210명의 지원자가 들어오게 됐고요. 네. 그중에서 1기 15명, 2기 15명 해서 총 30명의 청년들이 참가하게 됐고 그중에서 현재 15명 청년들이 남아서 여기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1기 15명, 2기 15명 했는데 혹시 15분은 그럼 다시 돌아가신 건가요? 네, 15명 같은 경우에는 돌아간 상태고요. 네. 사실 이제 남아있는 15명들이 농촌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농촌에서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활동, 그리고 뭐 주거, 그리고 주민들과의 교류가 제일 중요한데 네. 지금 남아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2명은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3명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8명은 또 협동조합 설립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고요. 나머지 인원들은 취업을 해서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성에서 그러면 이렇게 각각 창업을 하거나 창업을 준비하거나 협동조합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의견들은 좀 어떠세요?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도시 청년들한테는 새로운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많이 어려움도 있고 사실 도시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많이 힘들거나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진행하는 친구들도 그리고 저희를 지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뭐 사실 지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언뜻 들으면 이렇게 의성 살아보기 사업이라고 하면 도시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농사 짓는 거 아닌가 대부분 생각을 하실 텐데 농사만 짓는 건 아닌가 봐요. 네, 사실 농사가 쉬운 일도 아니고 들어와 있는 지금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네. 본인들이 원래 했던 일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이 지역에 있는 자원이나 환경에 맞춰서 풀어내는 거를 주로 하고 있어서 뭐 창업이나 취업 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귀농이라는 개념보다는 귀촌이나 창업이라는 개념으로는 저희는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농사가 아니라 와서 귀농이나 귀농이 아니라 귀촌이다. 창업이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궁금한 게요. 어떠세요? 이렇게 도시 청년이 의성에서 살아보니까 불편한 점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평생을 광역시에서만 살다가 네. 작년 4월부로 이제 의성 군민이 돼서 지내고 있는데 네. 사실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선 지하철 타고 다니고 네. 배달 음식 시켜 먹고 했던 다 도시 청년들이니까요. 네. 근데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새로 살면서 좀 여유를 찾게 되고 그리고 좀 나 자신을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잊고 살았었던 가치인데 우리라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불편함보다는 여기서 좀 새로 출발하는 기회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요새 제가 뭐 집이 사실 대구에도 집이 있는데 네. 주말에도 잘 안 갑니다. 여기 있는 게 편해가지고. 너무 좋으셔서. 네네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이렇게 농촌에 사시면 시간이 좀 천천히 가니까 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도 갖고 여유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원래 계시던 마을 주민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처음 네네. 외지인이 이렇게 왔을 때 고운 눈길로만 바라보진 않으셨을 것도 같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제일 많이 고민했었고 걱정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 특히 시골 지역에 대한 그런 편견이나 걱정거리들이 있었기도 했고 지역분들도 어떻게 뭐 우스꽝소리로 이제 우리가 낸 돈으로 왜 너희가 여기서 지원을 받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제일 다행인 거는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의성군청이나 그리고 이제 면사무소의 면장님께서 저를 좀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가 뭐 이장님들부터 시작해서 다니는 뭐 가게 식당 이모들 어머니들이랑 자주 만나게 되면서 좀 서로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을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해는 사실, 뭐가 있었나요? 오해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이 친구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하는데 좀 있으면 갈 거다. 여기 못 산다. 농사 안 짓고 어떻게 여기 살겠냐라는 생각들을 가지셨다가 최근에는 저희가 계속 새로운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신뢰를 많이 드리고 싶었던 거죠. 저희 정말 여기 사는 게 행복하고 계속 앞으로 살고 싶고 그러니까 사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풀다 보니까 관계는 좀 더 괜찮아지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옷 입고 다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다면서요. 아, 네, 그렇죠. 왜냐면 이게 사실 이제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여름에 더우니까 조금 이제 노출을 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뭐 이제 뭐 흡연이나 뭐 이런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좀 약간 민감할 수 있지만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 지역에 살려면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나 관습을 따르는 게 맞고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맞추어서 저희가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절충안을 찾으신 거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의성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의성의 살아보기 프로그램이니까 말 그대로 잠시 살아봤다가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 올라가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후에도 의성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계속 머무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 그거는 저희가 선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저희가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하면 기본 6주 그리고 추가 4주까지 해서 총 10주 정도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결국 이 청년들이 내가 좀 더 남아서 살고 싶다고 한다면 같이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15명이라는 청년들이 남아서 같이 집도 구하고 할 일도 만들고 결국에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 살아보기가 끝나서 집에 갔던 분들 중에서도 한 두 분은 다시 내려오셨어요.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지내고 있고 사실 누가 허락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겪었던 분들은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내려와서 다시 공동체와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의성 살아보기 사업에서는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하게 해주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시 청년들이 아무리 사회생활을 하고 뭐 돈을 좀 모으고 있는 청년일지라도 새로운 지역에 뭐 아는 사람도 없는 지역에 와서 그냥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이 어떤 곳인지 이해하는 과정이 제일 먼저 필요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있는 지역이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전에는 이제 그 지역의 농가들한테 가서 저희가 이제 농촌 일손도 돕고 점심도 막 얻어먹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오후에는 어떻게든 이 로컬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10주 동안 온전히 지역과 우리 공동체를 느낄 수 있게 저희가 생활비도 지원하고 주거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교육비나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는 지원비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비 또 그리고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지원비도 되고 다양한 농가를 체험해보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교육도 진행이 되고요. 말 그대로 10주 동안에는 그냥 몸만 가서 살아봐도 되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몸만 오시면 되죠. 그런데 궁금한 거 또 있어요. 의성에 머무르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분들의 마음들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매력 때문에 계속 계시는 걸까요? 일단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거의 저희가 계시는 분들 중에 50% 60%가 서울 분들이세요. 네네. 고개를 들지 않으면 하늘을 절대 볼 수 없는 곳에 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저희가 평야도 많고 자연이 아름답다 보니까 앞을 봐도 하늘이 보이고 네. 저녁 노을이 보이고 밤하늘에 별이 보인다는 게 사실 그 감수성만으로 살 수는 없겠지만은 그거를 함께 교류하고 나누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살고 있는 분들이 다 공동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우리라서 행복한 거고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좋다고 그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만 고민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공동체성을 통해서 가족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사실 다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저희가 이때까지 알지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는 사실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이때까지 도시 살면서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청년들이 이 지역사회에 와서 정말 우리는 필요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자존감도 좀 키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도시청년 의성 살아보기 지난주까지 3기 참가자를 모집을 하셨었죠. 어떻게 네네네. 좀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 오셨나요? 네, 사실 1, 2기에 비해서 많은 지원자 수준은 아니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고 사실 지금 청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공채나 시험 등 좀 되게 바쁜 시기거든요. 네네. 2월, 3월이 되면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 문의는 정말 많이 오셨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지원을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뭐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이번 주 일요일 28일까지 모집 기한을 늘렸습니다. 한 주 더 연장을 했군요. 네. 네네네. 어제 선택을 해서 더 한 주 늘려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좀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몇 명을 모집을 하나요? 똑같이 15명인가요? 네, 똑같이 15명으로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앞으로 이 마을에서 좀 더 많은 뭐 건물 유휴 공간을 좀 숙소로 바꾼다던가 하는 네. 작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좀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디오를 듣는 분들도 혹시 뭐 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지원을 해보시면 꼭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신청하신 분들이 어떻게 선발이 되고 또 향후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 자기소개를 적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작성하시게 되면 다음 주에 면접을 온라인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발표가 되고 나면은 저희가 혜택들을 여러 가지 드리면서 저희와 함께 10주 동안, 12주 동안 지내게 되실 텐데 개인 생활비 지급이 되고요. 프로젝트비가 지원이 되고 그리고 공동 주거 시설과 공유 오피스 그리고 지역 교류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들과 컨설팅 그리고 웰컴 키트 같은 것들을 제공이 되고 있어서 사실 자세한 거는 포털 사이트에 청춘구 행복동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춘구 행복동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도시청년 의성 살아보기 사업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될 텐데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들어와 있는 청년들의 저희가 먼저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빨리 자생할 수 있는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뭐 지원 사업이고 지원금으로만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그 돈이 떨어지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먼저 들어와 있는 청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지역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다 보면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사는 문화들이 좀 더 많이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뭐 지자체, 지원 조직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청년들 이렇게 나누자면 이 4개의 관계에 있는 분들이 교류를 되게 많이 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체계들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집중했던 부분은 지역사회가 소멸되는 위기를 걱정을 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수도권에서 인구가 몰리고 코로나 같은 걸로 많은 청년 문제들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집중을 했기 때문에 결국 좀 인구는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될 거고 청년들은 더 많은 경쟁에 시달릴 때 대안적인 삶의 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나
좀 통합적인 노력을 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걸 많이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은 부서가 좀 협조를 해서 이 청춘구 행복동 사업이 보다 더 인기 있게 앞으로도 40기까지도 계속 쭉 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춘구 행복동 장명석 촌장이었습니다.